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을 해서, 2주차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해야 될 것은 연구의 계획 수립 및 준비 단계. 네, 그래서 특히 오늘 강조드릴 부분은 문제 해결형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연구 계획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서론의 깔때기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깔때기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개념에서부터 좁은 개념으로 우리가 서론을 작성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형 접근법.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사회나 뭐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니까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연구는 계획, 그리고 문제 해결형 중심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1부, 2부 나눴는데요. 자, 이번 주,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논문 계획 수립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작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고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탑티어 저널이라고 부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SCI 또는 SSCI 이런 뭐 스코퍼스 이런 이제 국제학 술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한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아마 여러분도 이제 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는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역동적이다.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논문 작성을 위해서 어떠한 단계들을 들고 와야 되느냐,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또는 주제, 전공, 그죠? 이러한 문제를 먼저 탐색을 해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따라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한다라는 연구 목적이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이 쓰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기존에 했던 그러면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존의 연구를 검토를 하고 탐구를 해야겠죠.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연구 주제 정하고 난 다음에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결정을 할 때 이 단계에서 이미 지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 질문과 가설 그리고 서론의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서는 초안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연구 질문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순환식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안 되겠다 하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해되시겠죠? 네, 그 과정을 생각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더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죠? 이제 이론적 배경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 이론적 배경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행 연구라는 게 있고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 연구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 연구 주제 외에 이론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맞게 이론을 적합하게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론이라는 거는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검증, 가설과 검증을 다 확보된
확립된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론과 뭐를 연결해야 됩니까? 선행연구 정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러한 이론에 맞춰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 이제 서론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행연구 정리 문헌 정리를 할 때 요거를 또 세분화 구분화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결론적으로 연구에 맞게 방법론을 설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공대 출신 분들은 아마 실험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이 실험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에서는 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 방법론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IRB, 그죠? 여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IRB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론적 배경에 맞게 문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 방법론을 설정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전에 연구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내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과정 자체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먼저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론과 선행 연구를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을 받아야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허락을 받아야만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서론의 깔때기 구조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깔때기라는 게 뭐냐? 제가 지금 뭐를 부유로 말씀드렸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큰 거부터 작은 개념으로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깔때기 구조라는 거. 이렇게 깔때기가 생기는 거니까 넓은 주제로부터 좁은 주제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넓은 맥락에서부터 점점 좁은 문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에서 이 연구의 특정적인 걸로 핵심적인 걸로 요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서론의 조직을 깔때기로 만든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개념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준비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개념.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연구 준비의 나침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했냐?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내가 이 연구하는지. 그죠? 이 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형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무엇을이라는 거는 연구 주제잖아요.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하느냐, 미래 연구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거냐, 내 연구의 중요성이 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이 연구 주제고, 그죠? 결론적으로 왜가 연구 목적이면 어떻게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구 주제, 그죠? 그리고 이게 연구의 가치, 중요성. 그래서 얘는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죠? 요게 이제 나침판 역할이라고 적어놨죠, 제가. 그죠? 요거를 항상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특히 왜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개인적인 동기가 있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또는 실험이면 어떤 학계에서 공대에서 뭐 이 이과에서 어떠한 연구의 의미가 있는지 특히 학문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학문적 기여를 잘 생각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선행 연구에서 없던 부분,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내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지도 교수님과 내가 새로운 분야를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학문적인 기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행 연구에 없던 거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없던 거를 발견하거나 기존에 있던 거를 수정하거나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 자체가 학문적인 목적과 기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지금 영어 논문 작성 관련해서 영어 논문, 영어 보고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학술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네,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학술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술적으로 말도 하고 그리고 글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도 중요합니까? 최신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가 돼야겠죠. 그래야 국제학 수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요 내용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무엇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은 어떻게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냐면 연구 대상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 연구 대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이 대상이 될 것이고 그죠? 이과나 공대라면 어떤 물건이나 물체, 객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가 범위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수나 변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변수나 변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렇게 가설을 세워갖고 검증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여기 독창성의 별표를 좀 칠게요. 이 독창성 여기 보이시죠? 자, 결론적으로 모든 연구는 독창성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연구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내 연구만의 가치, 독창성이 뭐냐? 차별화가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창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티어 저널, 좋은 저널, 그죠? 국제학술지에 투고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 어떻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연구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양적으로 할 건지 질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양적 질적을 함께 섞는 방법을 혼합 연구로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이라는 거는 뒤에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숫자,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지가 있겠죠. 그래서 양적은 설문지, 질적 연구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터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뭐 관찰 일지 이런 것들. 그러면 양적하고 질적을 함께 사용하면 이거를 혼합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방법의 장단점이라고 하는데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그러면 이 자료 수집한 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은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여기 윤리라고 적어놓었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명윤리기관위원회에서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고 무작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연구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만 실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IRB가 없으면 국제학술지,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티어 저널에 투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IRB 번호, 그러니까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번호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국제학술지 자체 투고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서론 다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아까 깔때기 모형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요 깔때기 모형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광범위하게 하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그 다음 구체적인 영역으로 좁혀갑니다. 그 다음 특정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연구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연구 질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면 요즘에 교육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저는 전공 영어 전공이니까 특히 영어 교육 상황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 AI 자체가 몇 년 안 나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론적 배경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필요성. 그 다음에 본 연구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교양 영어 수업을 듣는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이 생성형 AI가 영어 학습이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 깔때기 모형 기억나시죠? 네, 요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죠? 요 논리적 구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뭐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연구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다음에 어떤 연구자, 어떤 학문적 소속감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시간, 그리고 피드백,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짜리 프로젝트냐, 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단기 프로젝트냐, 아니면 장기 프로젝트냐. 그죠?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주차별로 계획을 세울지, 월간으로 세울지, 분기별로 세울지, 장기 계획을 세울지, 이런 것들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연구가 계획을 해서 설계한 대로 다 진행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진행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최대한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되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과제나 핵심 과제를 먼저 우선순위를 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과 연구팀에서 특히 이제 공대나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랩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면서 지도 교수님과 활발한 소통을 하실 텐데 교수님 자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하는 연구팀이 있으면 동료들과도 교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 연구비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인적 자원, 문적 자원.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딩이 있느냐 없느냐, 지원금이 있느냐 없느냐, 장학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 윤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죠? 연구 윤리라는 거는 RB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대상으로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연구 윤리에 맞는 RB잖아요. 그리고 나서 RB는 또 뭐가 중요한 거냐면 데이터를 진실하게 모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뭐 조작을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여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적절하게 이제 수집이 돼서 분석도 적절하게 하고 데이터 보관도 익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뭐 저작권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연구 윤리적인 부분도 아마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따로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받긴 할 텐데 저도 여기서 연구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 신진 연구자, 그죠?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연구를 처음 해서 딱 초안을 작성하면 그게 여러 번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 저널지에 투고를 하면 리뷰어들이 수정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팀이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아, 이 연구는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 아, 이 연구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네 하면 내부 자체적으로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 초안도 그 초안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번 변경이 되죠. 그래서 논문을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드래프트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글쓰기를 변경시켜서 수정 보완하는 거는 한 번에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 번 수정한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이라는 거는 체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서론의 깔때기 구조가 중요하다. 세 가지 질문들 왜, 무엇을, 어떻게 요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천 전략 중에서는 특히 제가 윤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지.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용으로 가봅시다. 자,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줘야 답도 퀄리티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연구 목적과 좋은 연구 질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잘 나오고 이 결과가 잘 나야만 학술계에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는 가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문제적으로 기술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학생들이 영어 작문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문제가 맞긴 맞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점을 찾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뭐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영어 작문 성취도 영작을 잘 못해요. 그럼 영작을 잘 못하는 그 원인이 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기존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시작점에 불과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은 뭘까?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선행 연구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벤션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을까? 개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교사 교육에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사범대학교, 교육대학교, 교대, 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사 교육을 할 때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 다원어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아,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대비를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다문화 다원어 교사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부족하네? 이 관점이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죠?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국에 적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단순히 미국의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뺏긴다 이 개념이 아니고 미국의 문맥과 우리나라의 문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미국에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 하긴 하지만 뭘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아, 미국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한국식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더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건 좋은데 미국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뺏기는 게 아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고 들고 와서 한국식 문화와 문맥 그리고 교육적 상황에 맞게 우리가 컨텍스트라 부르는 것들 거기에 맞게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와 문맥에 맞는 교육 상황에 맞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하면 문제 해결 접근법을 도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구현한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한국이 부족하니까 미국에 있는 걸 뺏기자 벤치마킹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상황에 맞게 문맥에 맞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봅시다. 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현상을 진단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대상을 명시하고 해결 방향을 암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문제 진출을 해야 되냐면 한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다원어적인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설계된 교사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이 부족한 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봅시다. 요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요거 강의는 좀 쉬겠습니다. 자, 일단 예비 교사가 온라인 모의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업 시연을 한다 그럽니다. 이걸 이제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부르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모든 교육들 자체가 수업들 자체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코로나가 생겨서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집합 교육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온라인 상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 말인즉슨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던 이러한 수업 활동들 자체를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원격 학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면 뭡니까? 기존에 했던 대면 수업에서의 연구도 살펴보고 온라인 수업에서 하는 온라인 교수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성찰하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면 상황에 했던 거를 온라인으로 바꾸는데 대면 상황에서 했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상황에 기존에 맞게 수정하고 변형을 해야 될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 변수와 추천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면 상황과 온라인 상황은 교육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를 참고를 해서 그죠? 온라인 상황에 맞게 수정 변형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연구 영역을 탐색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창의적으로 수정해서 변형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예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있는 거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를 정리를 잘해서 요약 분석하고 하는 거 잘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소에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연구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는 연구는 우리가 이제 두플리케이트라고 해서 복제 연구라고 부르는데 복제 연구 그 자체만으로는 연구의 의미나 독창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복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했던 거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냐 여러 가지 복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제 연구 그 자체는 연구의 가치나 의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를 수정 변형을 해서 나만의 새로운 뭔가를 해야 돼야 독창성이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존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기존에 했던 거를 수정하고 변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내가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도출해내는 그것이 가장 혁신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또 뭐 혁신의 첫 번째 시작점이다. 이렇게 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작점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요런 식으로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문제 해결식으로 어떻게 되냐 단계를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걸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정의해야겠죠, 당연히. 이 정의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무엇을 왜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연구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거죠. 요 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IRB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직선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직선형으로 단계별로 나눈 게 아니고 이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요 시간의 강의는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1단계 문제 정의하부터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연결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수고하셨습니다.